로봇주에 물리신 분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겠죠.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나 흑자를 기록 중에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선정을 했고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 그리고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강의를 매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로봇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우선은 AI에 의한 로봇 기술의 발전, 거기에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서 2023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급등세가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마존의 그 로봇 물류 확대 같은 이 빅테크의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최근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승세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죠. 이게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과열 해소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일부 종목들은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은 이미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그 로봇 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런 영향 때문에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 같은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봇 산업이 AI에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로봇 산업의 융합 같은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주들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첨단 로봇 기술의 발전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의 로봇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몇 흑자 기업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요, 로보티즈라든지 또는 원익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몇 안 되는 로봇 기업,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로봇 관련주들의 하락세는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겠죠. 정책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는 한 로봇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요, 기업의 펀더멘탈과 또는 기술 동향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요,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급등에 물린 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로봇주들의 그 조정 배경으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보는 시각이 좀 일반적이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또 로보티즈 같은 주요 로봇주들이 사실은 몇 달 사이에 거의 뭐 100% 이상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하지만 급격한 상승 이후에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부 로봇 관련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경우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자들의 매도에 나섰고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로봇주들의 어떤 조정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같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이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 로봇 섹터인데 로봇주들도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 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산업 자동화의 어떤 가속화가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제조업이라든지 또 물류, 의료 같은 곳에서 자동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이 로봇의 어떤 기능과 또는 그 활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올해 그 엔비디아에서 GTC 2025에서 발표된 피지컬 AI 개념이 어떤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로봇주에 물리신 분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죠. 다만 이때는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또는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산업은 AI하고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나 또는 흑자를 기록 중에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주에 투자한 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차익 실현도 분명 필요하고 또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요 세 가지 정도는 분명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든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 투자자들은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로봇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좀 살펴드리게 되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라든지 점유율 분석에 대한 그 성장 추세 예측 보고서입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의 이 보고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560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5,500억 달러로 성장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연평균 성장률은 28%의 굉장히 고성장을 이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급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30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8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연평균 성장도 약 한 20%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550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2,900억 달러로 약 한 18%씩 연평균 성장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산업군입니다. 이렇게 로봇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하고의 융합이죠.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로봇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로봇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현재는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선진국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입니다. 한국이 올해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개발하기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이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점을 말씀드려 보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 커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시점은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요 사이인데
특화 로봇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또는 의료 또 제조 분야에서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미 조금씩 현재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이 약 64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기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투자자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로봇 서비스의 상용화가 이때는 확대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로봇 시장이 올해 76억 달러에서 2029년까지 약 한 250억 달러로 연평균 34%의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이 로봇의 활용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올해 30억 달러 정도에서 2033년까지 한 80억 달러가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연평균 10%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5년 이상의 투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약 한 2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에서의 그 노동력 대체 수단으로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기간이 이 5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그 로봇 하드웨어 분야는 미국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로봇 산업의 경쟁을 조금 더 심화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로봇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분야고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AI하고의 융합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 또 산업의 어떤 특화되는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의 상용화 같은 걸 통해서 로봇 산업의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특화 로봇 기업에 주목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봤었을 때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로봇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은 무엇인가요? 로봇 산업의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는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이 로봇 섹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세 종목 정도를 선정을 했고 이 투자 매력이 있는 세 종목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급등을 했고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성장 가능성을 삼성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 그 협동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실적 개선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성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죠. 올해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난 2월 달에 4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또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협력 성과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1등을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이 두산 로보틱스고요. 특히나 B2C 시장에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동 로봇 이외에도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대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역시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혁신이라든지 고객의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어떤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리스크적인 부분들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핵심 로봇 부품을 제조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로보티즌인데요.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그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 있거든요. 또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산업은 로보티즈의 또 다른 주요 사업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배달 쪽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상업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배달하고 있는 로봇을 여러분들이 간혹 점심시간대쯤에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부분의 매출 증가라든지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확장 가능성으로 인해서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러한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저가 로봇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현재 경쟁이 좀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매출이 또 액추에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수요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서요. 사업의 어떤 다각화가 좀 부족한 게 한 가지 리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에 신규 투자할 분들께 추천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로봇 시장은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산업용 로봇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70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2,300억 달러로 연평균 27%가량 성장되는 그런 산업이니까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그러한 산업이죠. 우선 투자 전략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어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AI라든지 또는 뭐 센서 쪽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쪽에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는 액추에이터 기술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역량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관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의 그 협동 로봇 분야, 국내에서도 선두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변동성이 큰 로봇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거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ETF를 활용하는 방안 굉장히 좋습니다. ETF 활용하는 방안 중에서 로봇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첫 번째 ETF가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RSAI A18 요 ETF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차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 ETF가 오늘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전개돼서 이전 고점 부근 위에까지 도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구간까지 현재는 올라 있어서 요 ETF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드 번호 469070이라고 하는 ETF고요. 두 번째 ETF는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인데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자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ETF 두 번째 거는 이전 고점 부근을 돌파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ETF죠. 앞서 말씀드렸던 ETF하고 요 두 번째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 요 두 가지 정도의 ETF 정도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K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약간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편이어서 위험 등급이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은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재무 상태하고 기술력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 산업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의 과실을 누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앞으로 원전이 AI를 뒤이을 메가 트렌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은 AI 시대를 지탱할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AI 시대를 이끌어갈 숨겨진 메가 트렌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이 AI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양의 전력 소모를 동반하니까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365일 계속 풀로 가동을 해야 그래야 전력을 소비하면서 AI 모델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의 대부분은 사실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의 본사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다 미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원자력이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인데요. 그 독특한 특성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AI 데이터 센터가 단 1초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그래서 AI의 훈련이라든지 서비스의 운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이런 쪽의 전력 공급이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원전은 한번 가동하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중단 없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원전입니다. 두 번째 독특한 특성은 원전은 좁은 부지에 대규모의 전력을 밀도가 높게끔 생산할 수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는 전력량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특성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구글 이런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원에 대한 부분들을 원자력 발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쪽 기술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AI의 미래가 원자력 에너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데는 아직 이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가 몇 가지가 있냐면 간헐성이에요.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있을 때만 태양광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뭐 날씨하고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한계점인 거고요. 또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원전은 그렇지 않고 또 건설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폐기물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사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수요를 촉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원전이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그 AI 시대의 전력 수요 특성을 감안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 명확하죠.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AI 시대를 지탱을 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에는 이견이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형 원전 SMR은 무엇이고 어떤 강점이 있는 건가요? 이 자료 한번 보시면요. SMR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크기가 좀 작고 또 모듈 형태로 제작되는 원자로를 의미하는데요. IAEA가 일반적으로 전기 출력에 있어서 300메가와트 전기 이하의 원자로를 SMR로 분류를 합니다. SMR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자로라든지 또 증기 발생기라든지 또는 냉각제 펌프라든지 또 뭐 가압기 같은 주요 핵심 기기들이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기존의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대형 부품들을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SMR은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이 SMR이 자연적인 물리 현상을 이용하는 안전 계통을 적용을 해서 외부 전원의 공급이 끊겨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원전 사고가 났었을 때 그걸 대체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SM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SMR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AI 시대 때문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소식은 1년 새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5배 정도 성장을 하는 그 소식이거든요. 현재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거든요. SMR은 여러 강점을 지니고 있고 또 AI 시대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으로 현재는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SMR은 부품을 공장에서 어떤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찍거든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운반을 해서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의 복잡한 공정을 최소화해서 이 SMR도 건설 기간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폭 단축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대규모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또 송배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력 시스템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SM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현재 SMR이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초기 발전 단가가 대형 원전에 비해서 다소 높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고 기술이 좀 발전하게 되면 이런 단점은 빠르게 보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SMR 같은 경우에 기존의 대형 원자로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조립식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성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안이 저는 SMR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SMR이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이자 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SMR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MR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이제 경쟁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도 그 원자력 에너지 기구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수요량의 1160기가와트 전기 중에 약 한 40%를 그러니까 한 480기가와트 전기를 기존의 원전의 운영 그리고 대형 원전의 건설 여기로 이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한 59%에 해당하는 681기가와트 전기가 그 중에서 이제 SMR이 최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75기가와트 전기를 충당할 걸로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요. 우리나라가 향후 그 SMR 수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사실은 좀 지배적입니다. 뭐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 복합적인 요인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요를 독점하게 된 원인 중에 첫 번째는 과거 미국이요. 1970년대 말에 아일랜드 원전 사고가 났거든요. 그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거의 한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전 건설을 중단했죠. 이때 수많은 원전의 엔지니어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거나 또는 뭐 은퇴하거나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이라든지 또는 원전 운영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인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숙련된 인력의 공백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SMR 투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당장 대규모 SMR을 건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라든지 또는 현장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원전하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회사인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도 SMR 개발사들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지 또는 건설 운영 그 인프라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은 있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손이 부족한 셈이죠. 두 번째 수요 독점은 중국하고 러시아 쪽도 사실은 원자력 분야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굉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SMR을 개발을 했고 운영한 경험도 있고요. 근데 국제적으로 볼 때 SMR 수주 시장에서 이들이 지니는 결정적인 약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정치적인 문제 또 안보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기술력과 인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의 SMR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 SMR 기술 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고요. 러시아는 부유식 SMR이고요. 중국도 자체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도 지금 각자의 SMR 모델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SMR 과거 10년 전으로 가보면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면서 기술력 측면에서 선두그룹에 있습니다. 이 선두그룹에 있는 대한민국 이처럼 기술 개발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상용화했었던 경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요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그거를 맞춰온 나라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UAE의 바카라 원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했다는 얘기는 기술력 그리고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죠. 결론은 미국은 SMR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요. 대규모 건설 경험 부족, 인력 공백, 약점이 있고 중국, 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배제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랜 원전 건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리고 숙련된 인력이라든지 검증된 기술력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신뢰성이라든지 삼박자를 두루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 원전 관련 유망 기업은 무엇인가요? 네, AI 시대가 빨리 왔고 또 SMR 확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가장 유망한 원전 관련되어 있는 국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만 딱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죠. 그리고 현대건설 요 두 종목을 뽑을 수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 핵심 기기 제작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원자력 발전 경험을 갖고 있는 최고의 건설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같은 경우에 핵심 기기들의 일체화된 형태로 제작을 가능하고 또 이런 모듈형 제작에 최적화된 기술과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또 미국의 SMR 선두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의 주요 기기 제작에 독점권도 갖고 있죠. 또 뉴스케일 파워가 SMR 모델을 통해서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향후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전 세계적으로 건설이 될 때 핵심 주요 기기들 공급하게 되면 안정적인 매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굉장히 크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유럽 같은 전 세계적으로 SMR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 그로 인해서 SMR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러한 SMR 확산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유일무이한 공급망 파트너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월봉보다는 일봉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월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월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2개월 동안 계속됐고 2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구간에 있어서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일봉이다라고 하면 한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월봉이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강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 강점도 굉장히 좋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었을 때는 좀 쉬어가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타이밍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6월 20일인데요. 약간의 며칠 동안 일봉을 보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거의 6만 1,000원 부근대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하는 이런 떨어짐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내려오거나 내려와서 횡보하고 눌림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야 그래야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고 한번 원웨이로 가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올 때 분산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그 원자력 발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건설사죠. 이 SMR 시대에도 그 역할이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형 원전을 UAE 바카라 원전에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을 갖고 있고 원전 건설은 굉장히 그 기술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노하우를 독보적으로 축적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죠. 대한민국의 SMR 수주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 속에 그 현대건설이 한국형 SMR이든 또는 뉴스케일 파워 SMR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원전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건설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주셨으면 좋겠고 현대건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도 현대건설의 차트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78,000원, 8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앞단에서도 이렇게 저항으로 부딪혔고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저항 구간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서부터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원웨이로 움직인 그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간의 어떤 횡보라든지 또는 조정이 분명히 와야 그래야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 최근 들어서 파란색이 많다는 거는 매도가 많은 건데 기관 쪽에서의 파란색 매도물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측면을 현대건설 봤었을 때는 2025년 실적이 작년에는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는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30% 이상씩 매년 증가하는 그런 회사를 저는 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매출과 2025년도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처럼 올해 상반기 현대건설 예를 들면 상반기의 가격이 3만 원대였었는데요. 그거에 거의 지금 한 3배가량 오고 있는 8만 원대 부근까지 2.5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보이는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는 건 실적도 뒷받침돼야 되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적에 있어서 열어봤더니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물론 이제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2.5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눌림이 올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AI 시대의 도래를 통해서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라든지 특히 SMR은 이 변화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현대건설 같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핵심 주요기기 제작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통해서 SMR 산업의 뇌, 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효율적인 설치라든지 현장에서의 그 생산, 구현을 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은 인정을 받은 회사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기술이라든지 제작의 선두 역할, 또 현대건설의 원전 건설이라든지 설치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AI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정적인 거 또는 청정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유망한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